선택의 때가 왔다. 항공기를 암속으로 설계를 해야 되느냐, 초음속으로 설계해야 되느냐. 개발팀의 선택은 초음속, 공군의 선택은 아음속. 초음속 항공기로 ROC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용군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T-50 ROC 논쟁, 초음속 대 아음속. 초음속이면서 스텔스 능력을 갖춘 어떤 복합재 소재 항공기가 설계가 되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개발 비용도 만만치 않게 올라갈 거예요. 고등훈련기는 개발이 끝나고 나면 해외 수출을 해야 된다. 수출 가능성가 다 염두에 두고 있다. 갑론을박하는 사이 흘러간 시간. 이거 갖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체되었고,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아음속으로 개발했다가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것도 무리가 따르는 거고, 그래서 참 빈태양난의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신의 한 수. 우리가 선진 기술을 확보하려면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골든이글은 어떻게 초음속기가 되었나? T-50 고등훈련기 작전 요구 성능 변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경입니다. 차기 고등훈련기로 아음속 제트기를 선택한 공군. 하지만 개발팀은 아음속기가 아닌 초음속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국산 고등훈련기의 성능은 물론이고요.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방향이 걸린 이 논쟁은 과연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 생생하게 들려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기초연구부터 재개개발까지 T-50 고등훈련기 사업을 총지휘하신 전용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훈입니다. 공군 항공사업단에 근무하시며 T-50 개발 사업을 관리하신 이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군 현역 신분으로 T-50 개발에 참여하셔서 항공전자 설계를 담당하셨던 김종국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국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김종국 차장님은 우리 프로그램에 처음 이제 출연하시게 되는데요. 고등훈련기 사업에 참여할 당시에 현역 소령으로 신분으로 지금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용군의 입장과 개발자의 입장을 동시에 갖고서 참여하시게 되었는데요. 맨 처음에 T-50에 어떻게 합류를 하시게 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좀 담당하셨습니까? 합류 계기는 1990년 2월경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군 위탁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졸업하는 시즌이라서 그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저를 만나러 오신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제가 전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을 혹시 잘못 찾아온 거 아니신지. 그래서 제가 되물었더니 제 이름하고 사관학교 졸업 기술을 정확히 알고 오셨기 때문에 저를 만나러 오신 분이 맞구나 해서 경계심을 풀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를 찾아온 이유를 좀 물어보니까 4가지로 요약이 됐었습니다. 한국인 독자적으로 고등훈련기를 개발하고 싶다. 힘을 합쳐서 연구개발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 항공전자 쪽을 맡아주면 좋겠다. 근무지는 국방과학연구소인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진급을 못할 수도 있다. 이 4가지 사항으로 요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만 공군의 대형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한 영광이었기 때문에 진급을 포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석사학위를 마치자마자 T-50 개발팀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합류를 해서 하게 됐던 그 직무 내용은 그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 탐색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진행된 개념 설계에서는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고등훈련기를 조사하는 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기의 재원, 운행 속도, 또 탑재하고 있는 무장, 전자장비 등을 이제 파악을 하는 일이었는데 미국의 우방국에서 운영 중인 고등훈련기는 대부분 아음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당사자인 그 미 공군은 초음속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또 미 해군이지만 거기는 또 아음속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면에 이제 일본이라든지 이태리, 프랑스를 보니까 전부 다 아음속기였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고등훈련기가 없어서 전투기로 사용했던 F-86 또는 F-5B 초음속기를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약 3년 동안에 제가 기본 설계를 했던 그 전제 장비는 항공기 기체는 동일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좀 달리해서 때로는 훈련기로 때로는 경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장비를 디지털 장비로 변신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설계를 이루어졌고요. 최종적으로는 공군의 ROC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장비가 이 목적에 적합한지 그 비교하는 방식,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트레이드 오프 방식으로 장비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현역 소령 신분에서 이 진급을 포기하고 이 T-50 개발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뭐 명령이라고 해도 가기 좀 어렵고 굉장히 좀 고민이 좀 많으셨었을 텐데 그래도 네, T-50 개발에 합류를 하셨군요.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 박사님,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고등훈련기를 초음속기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자, 하지만 원래 공군의 ROC가 초음속기가 아니라 아음속기로 지금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공군의 분명한 설득을 좀 하고서 좀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그 공군의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설계를 시작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등훈련기 탐색 개발이 92년부터 95년까지 4년 동안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일괄 승인을 거부하는 바람에 1년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93년부터 설계가 시작이 되는데 공군에서 이제 승인을 받으려면은 언제 받을는지도 모르고 또 그 승인 과정이 보통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타당성을 설명을 해야 되고 공군 자체 내에서 연구, 분석,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자체 내에서 토론이 있어야 되고 또 보고를 해야 되고 최종 총장님 승인까지 나는 데는 정말 뭐 얼마 걸릴지 도대체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때까지 또 아음속으로 개발했다가 그때에 뭐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것도 무리가 따르는 거고 그래서 참 진퇴양난에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확신을 가진 게 고등훈련기가 초음속으로 가지 않으면 이 사업이 갈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고등훈련기를 독자적으로 충분히 홀로 주어진 시간에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되는데 저희는 시간만 많이 주느냐 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거 하기는 기술적인 도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바로 락히드 마틴입니다. 그러면은 락히드 마틴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락히드 마틴은 아음속 고등훈련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그 고등훈련기는 초음속이 가야 된다고 생각한 그런 적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락히드 마틴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참여시키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초음속으로 가지 않으면 이 사업이 갈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것은 일단 설계를 초음속으로 시작해 놓고 그 다음에 공군을 설득시키자 이런 쪽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초음속 항공기를 설계하고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전체 이제 총지휘하셨던 분의 어떤 그런 고민이 이제 그런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공군의 ROC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 조건과 또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먼저 설계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어떤 굉장히 이 절묘했던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좀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우 박사님, 이제 초음속기 개발 문제를 놓고요. 황매 체계부하고 이 공군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요. 당시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그 당시에 이 이슈가 나올 때는 제가 이제 막 미국에서 항공학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첫 번째 제가 맡은 임무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 박사님께서는 정말 절제절명의 어떤 그 당위성을 가지고 공군에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공군 내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요군인 공군이 초음속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고등 과정에서 사실 초음속이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황매 체계부 그 당시에 개발팀에서 얘기한 대로 세계 시장성을 보면 초음속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통상 그러한 요구가 소요군에 받아들여지기는 상당히 어렵죠. 이제 거기다가 만약에 초음속으로 바뀌게 되면 개발 비용도 만만치 않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또 그 이후에 운영 유지비나 이런 것도 상당히 비싸질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이걸 들어줄 이유가 사실 공군 내부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전 박사님, 사실 이제 공군은 처음부터 영국의 호크기와 같은 아음속 고등 훈련기를 이제 ROC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ROC를 정했을 때는 공군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적 분석을 통해서 결과가 좀 나왔을 텐데요. 우리 전 박사님은 어떤 논리로 이 공군을 설득하셨습니까? 예, 저의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등 훈련기라는 것은 전투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에 필요한 훈련이다. 그러면은 전투 조종사, 다시 말씀드려서 미래의 전투기들은 어떤 항공기가 나오느냐, 이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고기동성이 강조된다. 그러면은 이것을 훈련시키는 고등훈련기도 고기동성이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차세대 기본 훈련기가 추력대 중량비가 0.5가 됩니다. 그럼 이걸 일직선으로 생각해 봤을 때 거의 일부분에는 와야 된다. 추력대 중량비가. 왜 추력대 중량비가 되게 중요하냐면 항공기 성능을 가늠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력대 중량비, 하나는 날개 하중에 그다음에 양력 곡선에 그걸 나눈 값, 이 두 개의 변수가 항공기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모든 항공기 성능을 계산할 때 그 공식에 안에 보면 이 두 가지 변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변수가 들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고등훈련기는 적어도 스로스트 웨이 레이쇼가 추력대 중립의 1 정도 되겠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속 선회율이라든가 최대 선회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또 초음속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공군에게 되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공군에게 보고를 한 것이 ITRT, EMRT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ITRT, Independent Technical Review Team. 다시 말씀드려서 ITRT라는 것은 객관적 검토팀입니다.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설계를 다 해놓고 자기네는 최선을 다했고 잘했다고 하는데 이걸 객관적으로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거 맞다. 계속 해라. 이런 팀입니다. 결국 그 설계팀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은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 설계한 거를 리뷰한다든가 이런 팀이 ITRT 팀입니다. 그리고 EMRT는 설계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어요. 무슨 어떤 사업상에 무슨 좀 변경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거를 결정하는 매니지먼트급의 회의입니다. 이것이 설계 과정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런 행사가 벌어집니다. 이 ITRT, EMRT 때 제가 이제 공군의 그 대표로 오신 분한테 전발단장이 오셨는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논리로 미래 전투기를 훈련할 수 있는 고등군의 초음속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정신 앞으로 시장성, 그 다음에 그 라켓의 관심사 모든 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난 후에 다들 돌아가셨고 저는 본국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갔습니다. 가가지고 공군본부에 가서 참모 차장님이 행하는 참모 회의, 참모부장님들, 그 실무자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우리 공군이 앞으로 초음속 전투를 가져야 되는 쭉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뭐 그 당시도 굉장히 장시간에 저기 했습니다만 뭐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찬반론이 있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이제 참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다시 설계팀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공군 참모총장님께서 미국을 순방하신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F-16 사업 때문에 락히드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행 비서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설계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총장님이 저희 설계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시간 반 정도 쭉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초음속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의 장르는 어떻고 미래는 어떻고 세계 시장을 다 쭉 설명을 드려놓고 총장님 귀국하시면은 검토하셔가지고 꼭 초음속 항공기로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벌였습니다. 예. 나름대로의 어떤 공군을 설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ITRT 또 EMRT에서 객관적인 검토,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변경의 검토까지 꼼꼼하게 지금 하셨는데요. 이호 박사님, 이건 이제 ADD의 이제 문제고요. 네. 실제 이제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사용해야 될 또 이 공군의 입장은 또 달랐을 것 같거든요. 당시 공군 내부의 분위기 어땠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ITRT의 멤버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이제 겪게 되는 일들은 여전히 공군 내부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의 능력에 공군은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국가연이 육군 무기는 많이 개발했어도 공군 무기를 제대로 개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KT-1이 이제 진행 중이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아음속이라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초음속을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의구심이 상당히 컸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음속 비행기라도 제대로 만들려고 해라는 답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전 박사님의 논리에 어느 정도 저는 설득이 되어서 제가 어떻게든 공군 내부에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그 논쟁의 클라이막스는 사실 전 박사님 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저희 그 당시 단장님을 모시고 그 락히드 마틴을 방문해서 ITRT, EMRT 회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막 수많은 논쟁 속에서도 결론이 안 났고 그날 밤에 호텔에서 우리 전 박사님하고 제가 모시던 단장님이 논쟁을 하시는데 밤이 지나고 새벽까지 가도 논쟁이 끝나지 않을 정도로 치열한 그런 그 논쟁을 벌인 적도 있었고요. 그래도 여전히 뭐 결론이 안 날 정도였고 돌아와서 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고등훈련기인데 초음속을 굳이 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항상 부딪혀서 진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었죠. 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ADD에서 이제까지 무기 개발한 것 중에서 공군에 관련된 무기가 그대로 보여진 게 없었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먼저 단계로 아음속기 먼저 하고 그거나 제대로 하지라고 하는 것들 단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공군에서는 있어서는 반대적인 분위기가 컸다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수한 전투기의 조건은 무엇일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공권 장악의 중요성이 커지며 군사 강국의 전투기 개발 경쟁도 뜨거워졌다. 경쟁의 주요 쟁점은 탑재 능력과 기동성. 한때는 더 많은 유도탄과 포탄을 탑재한 쪽이 우위를 점하기도 했지만 첨단 항공 전자장비가 도입되며 공중전 역시 물량 공세보다는 먼저 기습하고 적의 사정권 밖으로 회피하는 기동성의 중요성이 커지게 됐다. 현재 세계 군사 강국들이 운용하는 전투기나 개발이 진행 중인 차세대 전투기들은 대부분 기동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차세대 전투기를 조종할 조종사를 양성하는 고등훈련기 역시 기동성이 강화돼야 한다. 항공기의 기동성을 가늠하는 주요 요소는 추력대 중량비, 항공기 무게를 날개 면적으로 나눈 ing면 하중, 그리고 양력 곡선의 기울기 값 등이다. 이 요소들을 그래프로 정리하면 항공기 성능을 좀 더 간단히 비교할 수 있다. 그래프의 세로축인 추력대 중량비는 엔진의 추력을 기체의 중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클수록, 즉 세로축의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기동성이 좋아진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ing면 하중을 양력 곡선의 기울기로 나눈 값이며 이는 동일 추력에서 얼마나 많은 양력을 받아 위로 뜰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두 값을 종합하자면 그래프의 오른쪽과 위쪽으로 갈수록 기동성이 뛰어난 항공기라 할 수 있다. 스위스 필라투스사의 PC-7 프로펠러 기본 훈련기의 경우 가장 낮은 왼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개발한 기본 훈련기 KT-1이 기동성에서 PC-7을 앞선다는 것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개발할 고등 훈련기는 이 그래프에 어느 정도에 위치해야 할까? 대개 차세대 고등 훈련기의 성능은 차세대 전투기와 기본 훈련기의 중간 정도에서 균형을 맞춘다. 기본 훈련기와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훈련을 소화하기 어렵고 차세대 전투기와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훈련을 다 마친 후에도 실전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차세대 고등 훈련기가 갖출 기동성은 기본 훈련기인 KT-1이 속한 맨 아래 영역과 차세대 전투기들이 속한 최상위 영역의 중간에 설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군이 직구매한 호크기나 추가 구매 대신 임차한 T-38은 한국의 고등 훈련기가 갖추어야 할 기동성 영역보다 훨씬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더구나 공군이 작전 요구 성능에서 요구한 기동성 역시 호크기와 비슷한 아음속 영역이었다. 만약 공군의 최초 작전 요구 성능에 따라 고등 훈련기를 호크기급 아음속기로 개발한다면 그 고등 훈련기로 양성된 파일럿들이 차세대 전투기를 소화하지 못할 우려가 생기는 것이다. 고등 훈련기 개발팀은 바로 이러한 분석에 의해 차세대 고등 훈련기의 기동성을 아음속이 아닌 초음속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오늘 마침 공군 출신으로 개발에 참여하신 분이 이제 나란히 두 분이 같이 나오셨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군 내부에서도 초음속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아주 분분하게 지금 진행이 됐던 걸 좀 보여지는데요. 정작 현역 공군 신분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던 우리 두 박사님께서, 우리 이유 박사님하고 지금 이제 김종국 차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셨는지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주시죠. 예, 당시에 예. 저는 공군 현역 신분을 유지를 한 채로 국가연에서 T-50 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의 입장은 당연히 국가연의 입장하고 똑같았습니다. 예. 미래의 고등훈련기는 당연히 초음속기로 개발되어야 한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설계를 하더라도 15년이나 20년 후에 사용할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초음속이면서 또 스텔스 능력을 갖춘 어떤 복합재 소재로 항공기가 설계가 되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등훈련기는 전투조종사를 양성하는 항공기이고 또 초음속 속도에서 훈련받은 조종사하고 아음속 속도에서 훈련받은 조종사가 만일에 공중전에서 어떤 싸움이 붙었을 때 하면은 당연히 그 초음속에서 훈련받은 조종사가 더 이길 확률이 크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동 성능이 떨어지면 생존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제가 그 항공공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추력대 중량비가 높아야만이 되고 최소 일정도의 값을 가질 때 이 항공기는 초음속 대열에 진입을 하는 것이다. 항공전자 엔지니어 측면에서 봤을 때 항공기가 그 초음속 음속을 돌파를 할 때 보면 표면에 열이 발생합니다. 또 미래 항공기는 그 알루미늄 소재로 된 것보다는 탄소 복합재를 사용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금속 표면에서 레이더 전파가 이렇게 쏘게되면 반사가 잘 되는 반면 복합 소재는 전파를 흡수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 장점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훈련기는 앞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아음속기보다는 초음속기를 개발할 때 더 이게 이유가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당연히 이제 그 공군의 현역 출신이긴 하셨지만 ADD 내부에서 지금 개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논리에 이제 의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호 박사님은 어떠셨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공군의 여러 가지 반대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이게 순수하게 고등훈련기로만 한국 공군에서만 쓴다면 여러 가지 후속 지원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대수 이상이 돼야 그에 따른 뭐 부품이라든가 이 수급이 원활할 텐데 만약에 한국 공군만 쓰고 수출이 안 됐다 한다면 그 운영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개발비로 투자한 만큼의 어떤 견제성이라든가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황미 체계부, 즉 우리 전 박사님 팀에서 개발한 그 만들어내신 논리가 우리 공군 미래 공군에 꼭 필요하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공군 내부에 있으면서 개발자 입장에 서서 싸우는 그런 입장이 되었었습니다. 예. 오늘 뭐 논쟁이 뭐 가볍게 가는데요. 뭐 어쨌든 ADD 소속에 있어서 한국 공군의 미래까지 예측이 봤었을 때 아음속기보다는 초음속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져가는데요. 근데 박사님, 이제 공군이 초음속기 개발을 최종 승인한 것이 94년도 7월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체 일정 과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의사결정이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어떤 좀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우선 그 기본적으로 그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논리들, 많은 논리들에 대항하는 과정이 지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람이 노력한 결과로 일단 세계 시장을 고려한 그런 것도 개발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하고요. 특히 이제 공군에서 고등훈련기를 소요로 냈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경전투기 소요도 일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속 군수전이 잘 되려면 이게 해외에 팔리지 않으면 공군이 이 비싼 운영 유지비를 낼 수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리들로 인해서 초음속도 받아들일 준비는 어느 정도 돼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는 뭐였냐면 이 초음소로 개발되는 T-50의 성능이 너무 높아서 이 기본 훈련기로 훈련받은 학생이 과연 갑자기 어려운 비행기로 갔을 때 제대로 훈련이 되겠느냐. 그 훈련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서 이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과제가 남았었죠. 그래서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그걸 말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정량화해서 이 점프가 과연 그렇게 어려운 갑작스러운 그런 점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저의 그 당시에 과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훈련 효과 지수 모델이라는 새로운 분석 모델을 만들었어요. 예.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쓰던 훈련기와 타고 고등 훈련기를 탔을 때의 어떤 그 어려움, 난이도하고 그다음에 KT1을 타고서 T50을 탔을 때 훈련 난이도가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 라는 것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 차트가 만들어져서 이 차트를 가지고 그 당시에 그 공군본부의 최종 정책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차트가 많은 분들의 그 어떤 설득의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 회의가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으로 공군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아음속에서 초음속으로 ROC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던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이해하기로는 그 당시 KT1에 갖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하고 아음속을 거치고 초음속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가 그냥 빠졌을 경우에는 그 훈련기로 훈련을 받은 조종사들이 이 초음속기 이 부분에서 잘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 효과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점검에서 정확하게 정량적인 자료를 제시하니까 설득이 되더라라고 하는 걸로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잘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결국 초음속기 개발에 대한 이 공군의 승인이 마침 나왔습니다. 전 박사님, 예. 당시 이제 사업 책임자로서 어떤 느낀 소감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물론 이제 현지에서 이 초음속기 설계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됐었을 텐데 그 과정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설명을 주시죠. 예, 당시 공군본부로부터 승인이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정말 그 기분은 말로 표현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기분, 이게 하늘을 나르는 기분이로구나. 그래서 연구원들이랑 부둥켜 안고 춤도 추고 어디 왈칵 울음도 나오고 정말 커다란 관문을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아까도 설명이 되었지만은 공군이 그 반대했던 주 원인이 너무 가격도 비싸고 그다음에 또 성능도 너무나 점프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개발비는 초음속보다 20% 더 들은다. 근데 성능 점프는 우리 고등훈련기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고등훈련기로서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최초로 여기 택한 것이 우리 여기 T50입니다. 이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조종사가 조종관을 움직일 때 그것이 조종면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전자식 그 방법은 조종사가 예를 들어 30도 뱅크 선회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만 딱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서페이스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주 조종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리 고등훈련기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선택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개발이 돼가지고 그 고등훈련 이제 훈련 비행 대대에서 그 조종사들 훈련하면 도태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이 일정 많은 예를 들어서 뭐 30%다 40%다 10명이면 3명은 떨어지고 4명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 고등훈련기를 처음 쏘면서 도태율이 현저히 첫 번에는 없었습니다. 첫 번에 현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만일에 이것이 어려웠다면은 더 많은 학생들이 도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쉽다는 것이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공군에서 이제 저기 아까 우리 이 박사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초음속으로 됐는데 정말 뭐 그 기분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우리 연구원한테 전하고 연구원들은 초음속으로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더 신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소식을 듣고 미국 현지에서도 이제 초음속 설계를 좀 쭉 진행을 했었었는데 거기에도 좀 박차가 좀 가해진 거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T-50 고등훈련기의 탐색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차장님, 이제 영국과 미국에 모두 파견을 나가셔서 기술 전수를 아주 열정적으로 좀 받으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당시를 회상하면 어떤 일부터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제가 그 록히드 항공사에 파견된 지 약 1년 정도 됐었을 때입니다. 1994년도에 탐색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한국인의 엔지니어 손에는 소위 기술 전수를 통해서 받아야 될 리스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했을 때 록히드에 가기 전까지만 했었을 때는 막연히 내가 록히드만 가면 저 기술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록히드 엔진들이 아주 지능적으로 기술 전수 내용을 주지 않으려고 미국 정부의 허가가 안 나왔으니까 좀 기다려라. 또 뭐 해라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이 보였습니다. 현역 신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록히드의 그 성실하지 못한 행동에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견원 그 팀들을 다 모이라고 했고 해서 발표를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예. 제가 92년 11월에 미국을 들어가서 93년 1년 동안 그들이 우리한테 제공했던 자료를 수집을 하면서 이 자료는 이렇게 생긴 자료고 어떤 형태고 우리한테 어떤 가치가 주고 어떤 임팩트가 있는가 해서 케이스별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의 전체 엔지니어가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록히드의 성실하지 못한 기술 전수 태도를 꼬집고 망신을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 신분이 공군 현역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측에서는 저 사람이 공군 현역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록히드 측에서는 제가 순수 민간인 연구원 신분의 국가연 연구원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 지켜본 태도가 아주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러한 사실을 한국 정부의 공식 문서를 통해서 보고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양국 간의 기술 전수 문제거리들로 인해서 책임 소재가 있으면 그 당시 록히드 측 총 책임자가 닥터 루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닥터 루머스가 이것을 책임져라 라고 엄포를 놓았던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저한테 그 F-16 F-16 전투기에 사용됐던 아주 하이테크의 전자장비가 설명이 돼 있는 그 자료를 제 파트너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나한테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복사도 안 된다. 뭐 눈으로 보는 것만 허용을 할 테니 알아서 이 기술을 가져가라. 또 어떤 페이지는 제가 보려고 하면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그 전자장비의 핵심을 그려놓은 하나의 어떤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은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덮어놓고 말로만 설명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감시를 하는 바람에 기술 전수를 받는 기술자 입장에서 얻고자 하는 기술을 아주 힘들게 얻었던 기억이 있고요. 특히 초음속기에 관련된 항공전자 시스템에 대한 설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미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한테 주기로 약속이 다 돼 있지만 그 자료 자체는 록히드 소유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손으로 써서 이렇게 이렇게 좀 가져가려고 할라 치면 서약서를 써라. 그렇죠. 서약서를 썼습니다. 쓰고 자료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만큼 기술 전수가 이게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아프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이제 기술 연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이전에 우리가 이 절충 교육을 통해서 가더라도 해당국의 해당 업체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설계나 이런 기술의 전수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선진 기술을 배우는데 가서 따라가는 것만 급급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경험적인 것을 얻었는지 우리 이제 후학들이나 아니면은 이 후발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어떤 그 교훈이나 이런 기억들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한 번씩 이 경험적인 부분들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우리 전 박사님은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도 영국이랑 락히드랑 전부 다 다니면서 생각했던 게 영국에서는 설계 사무실이 공장 내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도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락히드에서는 설계 사무실도 공장 아니고 밖에 멀리 떨어진 데 별도의 건물에 있었고 그 다음에 도서관도 이용을 못해요. 예. 이렇게 하여튼 두 나라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술을 이전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 기술을 쌓을 때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비용이 들었거든요. 이걸 호락호락 줄 리가 없죠. 네. 이 기술을 주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조건이 또 있습니다. 한계라는 거는 모든 기술을 다 원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뭐는 안 돼.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KFX 하면서 4가지 기술은 아무리 달래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는 기술에도 조건이 붙어요. 이런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개조 개발할 때는 허락을 받아라. 그리고 항공기를 개발해놓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완제품을 만들었고 수출을 할 때 이것도 제약을 받아요. 예를 들면은 T-50을 우크라이나에게 저희가 수출하려고 굉장히 거의 성사 단계가 와 있는데 미국이 노해가지고 사실 수출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이라는 게 엄격히 제한이 되고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 질문에도 선도하는 수준이 이르려면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은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기술을.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기술이 없이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 보유한 기술만큼 제품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그걸 만들려면 최고의 기술을 자기가 없으면은 다른 파트너의 기술을 가져오든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많은 그 전문가들은 항공산업을 해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항공산업은 기술의 선도산업, 총체산업이고 미래의 집산업이고 그 말이 맞습니다. 항공산업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항공 사업을 하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게 물론 미리미리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그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정말 할 때 우리가 선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런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자하는 것보다도 어떤 기체나 외형이 추가하는데 이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선진 기술을 확보하려면 우리가 자체 개발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올라가지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좀 주셨죠. 뭐 앞으로 더 말씀이 이제 가겠습니다만은 그 선도적인 기술, 선진 기술의 핵심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뭐 재정적인 거나 R&D 부분에 있어 투자들 또 국가적인 전체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감각들이 있어야 될 텐데 뭐 다양한 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 놓고 한번 또 종합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후 박사님께서. 네네. 그 항공기를 개발하는 데는 사실 많은 기술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전기 전자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소재라든가 그다음에 뭐 각종 기계 그다음에 설계 기술 많은 기술 요소들이 필요한데 다 중요하지만 정말 코어 기술 정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체계 종합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소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비행기의 성능을 구현하는데 효율적으로 이걸 잘 믹스업해서 잘 절출시켜서
원하는 성능을 값싸게 만들어내는 기술.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체계 공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이 사실은 항공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코어 기술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T-50 개발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 코어에 해당하는 이 체계 공학 기술은 락히드가 전혀 제한 없이 아낌없이 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특별히 그 어떤 요소 기술 요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테면 고기를 잡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제약을 두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같이 빨리 만들어내야 잘 만들어내야 이걸 통해서 자기들도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공학 기술은 우리한테 아무런 제약 없이 쉐어를 했단 말이죠. 근데 개발하고 보니까 그 기술이 정말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기술은 정말 기록으로 잘 남겨서 우리 후학들이 다른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탱크든 또는 뭐 군함이든 개발할 때로 다 쓸 수 있는 이 기술을 잘 전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T-50에 참여했던 뜻있는 어떤 그 엔지니어들과 함께 그 기록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바로 여기 보시는 실전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안에는 그러한 고기 잡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T-50 개발 과정에 썼던 그런 그 브리핑 차트 내용, 그림, 뭐 이런 것들 데이터, 기술적인 데이터가 기본이 돼서 어떻게 T-50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사실 그 이후에 T-50 개발 이후에 우리 국내의 무기체계 개발 문해가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변혁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T-50을 통해서.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책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어떤 우리의 개발 문화가 형성될 때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이제 그런 기억이 우리가 T-50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기술을 획득하고 했지만 그 보람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매 무기 체계 개발 과정을 살피면서도 이제 같은 지점에서 이제 지금 그 우리가 초점을 좀 잡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렵게 했었던 과목들을 매뉴얼로 혹은 기록으로 기본적인 이론 체계를 구축해 놓게 되면은 그것이야말로 또 이 개발 사업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이제 작업들이 아니겠는가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T-50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체계공학 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해놓으셨군요. 여튼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그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좀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 박사님. 예. 이제 어쨌든 간에 소요군에 있었던 공군도 이제 초음속기로 이제 차기 고등 훈련기로 해달라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정해졌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초음속기를 향해서 이제 진전만 하면 되게 되는데 이제 어떤 과제들이 좀 남아 있는지 그 대략적인 부분을 한번 그 과정적인 걸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초음속으로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남은 과제라는 거는 참 어떻게 되면은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요약을 하면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기술, 어떻게 초음속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갖느냐. 또 하나는 재원,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첫 번째, 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저희는 단독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공군이 원하는 시간 내에 초음속기를 개발하는 건 사실 저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예. 많은 시간을 주고 돈 주고 하려면 하겠지만은 주어진 시간 내에는 그거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 초음속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락히드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이 기술을 확보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주고 기술을 사오는 거예요. 지원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대방을 공동 투자, 공동 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 받는 거예요. 돈을 주고 기술 받게 되면은 적극적인 기술 이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이 제품이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어떤 메리트, 이익이 돌아가야지만 열성껏 하는데 나와 상관이 없으면은 가능한 기술을 안 주려고 그러지, 보호하려고 그래,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보다 좋은 방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익을 개발하면서 공동 이익을 창출하는, 이렇게 설득을 시켜면서. 그래서 과제가 이제 뭐냐면은 락히드에게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공동 투자, 공동 개발을 하게 하는. 락히드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기술에 대한 건 해결이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재원. 재원은 저는 우리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의지가 있다면은 재원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다. 당시에 공군, 국방부, 재경원, 돈을 나는 재경원, 국회, 청와대 이 모든 관련된 자들이 이것을 개발하고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식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일본의 예를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대해서 그들의 항공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일본에는 소총을 개발하는데 직구매하는 것보다 16배가 더 드는데도 그 사람들은 개발하자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그게 아니거든요. 항공기를 직구매할 때 절대 일본은 직구매를 안 합니다. 기술 도입, 면허 생산. 그래가지고 기술을 배우고 부품 생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F4 EJ를 면허 생산할 때는 99%를 국산화를 했어요, 부품을. 지금은 능력의 100%입니다. 물론 중요한 건 능력이 중요한 거지 사실 항공기에서 그 부품을 자기 나라가 100%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세금이 더 거친 게 23조 7천억 원이라 합니다. 2018년도요. 2018년도요. 예. 자, 그 중에 10%만 기술 개발을 하는데 단지 우리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문제. 그래서 이거를 정책결정에 설득을 시키는 게 과제다. 아까 기술은 락히드를 설득시키고 재원은 시키고 이런 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세 분이 이 차기 고등훈련기가 아음속에서 이제 초음속으로 결정되는 그 우여곡절 과정들 좀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그게 끝이 아니고 또 이제 산적한 과제, 기술을 어떻게 획득할 것이냐, 또 재정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제 목표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아음속기에서 초음속기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목표를 수정한 T-50 개발팀. 과연 그 야심찬 도전 앞에 어떤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T-50 개발사의 흥미진진한 사연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정과 현실 사이 초음속이면서 스텔스 능력을 갖춘 어떤 복합재 소재 항공기가 설계가 되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아음속 비행기라도 제대로 만들려고 해. 방황할 시간은 없다. 일단 설계를 초음속으로 시작해 놓고 그 다음에 공군을 설득시키자. 경쟁과 공생 사이 자기네들이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데 편성하겠다. 사실 삼국이 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영원한 동지는 없다. 로비 활동을 벌이는데 전방위 로비를 했습니다. 위기와 기회 사이 2005년 근처
제대로 못 나오게 되면 한국 공군 조종사는 양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 야적돼 있는 T-38이라는 항공기를 상태를 좀 보고 이거는 우리가 한 10년 정도는 임차를 해서 써도 좋겠다. 볼글의 의지로 완성된 대한민국 명품 공군 항공기 T-50 골드리그 탐색 개발사.